네, 전해드린 대로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구역을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초 이를 부인했던 군 당국은 입장을 번복하면서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서 군 당국의 입장이 그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만 보면은 용산을 지나간 것 같아요. 이 그림에 이게 어디 수도권 북부로 지나간 겁니까 이게? 용산도 지나갔지 않느냐 하는 그림인 것 같단 말이에요. 용산 지역까지 온 것은 잠깐만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당시에는 작전 요원들에 의해 최초 확인된 사실에 입각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분명히 아니라고 또 이종섭 장관은 이야기를 국회에 나가서 했었고, 자, 그리고 이제 합참 공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이 아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뭐 죄송하다. 언론 보도에 혼란을 줘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군의 체면이 깎이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게 그럼 숨긴 거냐 아니냐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 대목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다. 지금 나오는 사진 저게 뭐냐면은 그날 김영배 12월 28일 날 김영배 의원이 이 그림을 보면이라고 이게 저게 뭐냐면 합동참모본부가 그날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제출했던 그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이거 TV조선에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저 보면 저 그림 있잖아요 위에 저 그림을 보면서 김영배 의원이 당신들이 제출하는 이 그림만 보더라도 지도만 보더라도 서울 다 지나갔네 이렇게 했던 말이고 저 그림을 보고 같은 또 김병주 의원은 그날 11월 28일 뭐라고 했냐면은 합참이 보고한 비행 계획을 보면 은평, 종로, 동대문, 광진, 남산 일대까지 온 것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종섭 장관은 그럴 리가 없다. 용산까지는 안 왔다고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장관도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레이더 작전 요원들의 보고에 의해서 당신은 군도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느냐. 탐지 소실이 반복됐다. 다시 말하면 레이더에 잡혔다가 안 잡혔다가 나타났다. 심지어는 또 잡혔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핫스타일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 요소가 아니라 미상 항적으로 나타났겠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현장 요원들이 그때는 그렇게 한 거고 다시 한번 면밀히 합동참모본부의 전투검열실에서 알아보니 사실은 왔다 갔다는 걸로 확인됐다 이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판단, 정보 분석과 판단의 영역에서 좀 달라졌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이 P73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비행 금지 구역인데 사실 대통령실의 경호를 위해서 설정해 놓은 비행 금지 구역 이제 P73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에 당초 이제 군 당국은 침범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결국 알고 보니까 이제 살짝 위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곳에서 과연 용산 대통령실이 촬영이 가능했을까? 자, 이 여부에 대해서 국정원이랑 또 군이 얘기가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볼 때 우리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무인기가 그냥 통과해서 돌아간 거기 때문에 촬영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2014년도에 최초에 우리 무인기가 발견한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추락한 거잖아요. 파주 지역에서. 봤더니 청와대를 찍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인기가 왜 왔겠습니까? 촬영 목적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일부러 뭐 올렸겠습니까? 그러면 촬영이 목적이라고 얘기한다면 핵심은 그런 거겠죠. 그 국방부가 얘기하는 그 정도로 면밀하게 저희 구구를 넘어설 만큼의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라는 논쟁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저렇게 면피할 필요가 없어요. 내려온 이유는 제가 볼 땐 촬영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찍었냐 안 찍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탐지를 하고 요격을 못했냐의 문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얘기하는 건 비행 금지 구역에 들어온 것은 들어왔지만 촬영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이 볼 때는 되게 이상한 논리인 거죠.
예를 들면 들어왔다고 얘기하면 촬영을 했을 거예요. 촬영을 했다고 얘기하면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을 때 만약에 촬영 기술만 발전해 있다면 충분히 탐지할 수 있다고 찍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국방부가 계속 자기들의 잘못들을 축소하기 위해서 면피형 발언들을 하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더 믿을 수 없게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가 사실대로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가장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군 당국의 이제 부실 대응을 놓고 야당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비행금지 구역이 뚫혔다는 것은 지상 울타리에서 간첩이 울타리를 넘어서 배회하다 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중 울타리엔 비행금지 구역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완벽한 경호작전의 실패입니다. 자, 물론 뭐 야당이 주장도 하고 있지만 자, 이 정도 상황이면 군 수뇌부라든지 뭐 좀 문책, 엄중 문책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 대목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문책이 그러니까 군이 신뢰가 떨어지고 국민적으로 제가 국민 앞에 체면가 굉장히 사실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글쎄 인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르다. 그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은폐를 했거나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의도적인 거짓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련의 시계열상 흐름을 보면 그거는 기술적 한계도 있고 숨긴 건 없는 것 같다. 다만 정보 분석과 이렇게 분석 능력, 그러니까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다는 사실이다. 능력은 부족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병주 의원, 사성장군 출신 야당 국방위원이 할 만한 하는 상상력과 어떻게 보면 유추 능력, 추리력을 왜 우리 군 지도부는 못 가졌던가 이렇게 물으면 말은 되는데 이걸 갖다가 바로 그냥 문책으로 이어진다? 누구를 문책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보수 정권의 안보 무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은 하지만 적어도 문책으로 이어질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도 물론 뭐 여당에서도 이제 쓴소리가 같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전투에 패배한 군인은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경계를 실패한 문제이고 거기에 나가서 또 정확한 사실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책은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경계 실패가 단순 경계 실패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실이니까요. 대통령에 대한 경계를 실패한 거예요. 이거 대우 위중한 문제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일단 국방위하고 운영위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위를 열어서 최초에 예를 들면 이것을 탐지를 못한 이유가 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주, 김영배 민주당 의원들이 추정으로도 예를 들면 확인된 내용들을 왜 국방부는 확인하지 못했을까? 저기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확인을 했는데 소위 이것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 때문에 경호처가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실제로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몰랐다면 중대한 문제이고 알고도 만약에 이것들을 면피하려고 했다면 이것도 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3일날 대통령실에다가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제가 거의 10여일이 지난 상황이에요. 10여일 동안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의 경호가 실패한 상황을 10일이 지나서야 알았다라고 하는 것. 그랬을 때 소위 3일날 보고받은 다음에 대통령실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국방부에게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운영위를 열어서 경호처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일단 무인기가 왔다는 얘기가 있었고 야당 의원이 제기했었잖아요. 그럼 경호처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경호처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왜 안보실은 이걸 파악을 못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갑자기 아무런 뭐 얘기가 없다가 나온 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이잖아요. 10여일 동안 그냥 방치한 거잖아요. 안보실 같은 경우도.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4일날 보고를 받은 다음에 왜 아무런
국민에게 설명을 안 하다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니까는 고백을 한 거잖아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렇다면 그 적어도 4일과 5일 사이에 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국회 차원의 어떤 상임위를 열어서 확인하고요. 거기서 문제가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나중에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이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야당에서 안보를 걱정해주고 하는 건 뭐 다 여야를 막론하고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인데 특히나 이제 군에서 은폐를 했거나 이렇게 뭐 감추려면 첫째는 국민의 비난이 두려워서 두 번째는 대통령실을 못 지킨 대통령실에 나중에 추궁과 책임이 따를 그게 책임 추궁이 두려워서 그 숨긴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구절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이것은 정보 판단과 분석의 영역이 또 보여진 대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6일 날 일이 벌어지고 자 28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그렇게 보고가 됐고 28일 날 전비태세 검열실에서 검열에 들어갔고 그 통과 흔적이 발견된 게 1일이었다. 왜냐? 여러 군데 레이더를 다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컴퓨터에 남아있는 흔적을 조사하니까 1일 날 발견했고 3일 날 최종 판단해서 4일 날 대통령이 보고했다라는 이 시계열상 흐름을 볼 때는 그런 은폐나 조작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국정조사나 청문회까지 열리게 된다면 글쎄,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여야가 합의하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식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얼마 전에 민주당으로 복당한 박지원 전 원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자, 이런 평가를 내려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잖아요. 네. 박 전 의원은. 그리고 박 전 의원과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사에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김 전 대통령보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아주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궤적을 만들어 오신 분이죠. 예. 소위 사형 선고까지 받으신 분이었고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고 최초의 정권 교체를 했었고 IMF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좀 전적은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탈당을 한 다음에 창당을 했었고 상당히 날선 서로 비판들을 했었던 과정이 있었죠. 뭐 중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위 국정원장에 발탁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과정의 구원 같은 경우를 해소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전 복당 이후에 저희 민주당 내에서 잘 안착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안착 과정에서 저희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능력을 갖다가 나름대로 좀 칭송하는 방식인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안착의 측면도 있습니다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 그다음에 민주당 당대표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77.77%니까요. 그다음에 대선 여론조사에서 지금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지지와 득표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교를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하게 되면 이게 진심으로 받아들일까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약간 좀 과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보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에서 안착하시려면 민주당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박지원 전 대표가 박지원 전 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김 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발언을 했을 것인가? 아니면 방금 이제 지적하신 대로 민주당의 안착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발언을 한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세간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박지원 전 원장의 이런저런 언행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만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어떨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논리를 완성시키주는 이런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국가정보원장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엔 자 복당을 하셨다. 그리고 뭐 왜 이렇게 DJ를 끌고 나온지는 모르겠으나 DJ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들 입장에서 뭐 혀를 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 있으니까 왜 비교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냐 미안한 이야기지만. 다시 저분이 정치를 하려는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년 4월 달에 총선거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이재명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에 나오시려고 하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이게 뭐 사석에서도 뭐 1942년생이잖아요. 80올에 이제 81 되시는데 미국 바이든하고 나이가 같아요. 바이든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게 아니겠느냐. 박지원 원장다운 접근 아니겠느냐. 정치 접근 방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이제 10일 전후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 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아직도 그 날짜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당내에서 어떤 분위기라도 있는 겁니까? 뭐 더 미룬다든지. 일단은 그 박지원 전 원장님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본인은 만 79세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81세가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화를 내시더라고요. 80이 넘었다고 얘기하면. 일단 그 이재명 당대표 문제는 제가 알기로 내부에서 1월 초에 출석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검찰을 신뢰할 수는 없는 측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월 초에 출석을 했을 때 1월 초부터 설 사이에 검찰이 또 다양한 방식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우려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자회견이 신년 기자회견이 있어서 저 신년 기자회견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문제도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설 이전에 나간다. 근데 1월 10일에서 설 이전에 나간다라는 원칙들을 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출석의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일정 같은 경우는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검찰이 출석한 이후에 어떤 다양한 예를 들면 피의 사실 공포를 통해서 소위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뒤집을 수 있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함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아마 조만간 어느 날짜에 출석을 할 것이고 출석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좀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검찰 소환이 미뤄질수록 당대표를 사법 리스크에 더 몰아넣는 민주당으로서는 더 위기에 빠지는 그런 게 되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늦어지면 늦을수록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로 전환되는 거죠. 예. 그대로 분명하다.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혼선이 생기느냐. 무슨 말이냐. 자꾸 1월 10일에서 12일 중에 원하는 날짜로 왜 빨리 못 잡느냐. 첫째는 국회를 열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회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보십시오. 이게 10일이나 10일 나간다 하더라도 그날 조사받고 밤새 조사받고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 검찰에서 심지어는 구속영장을 치지 않을 거라는 청구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나요? 최근에 내가 유심히 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위례 문제. 위례 신도시에서 돈을 벌었던 남욱과 위례 신도에서 그 일당이 푸른 위례 프로젝트 명의로 2014년도에 1년 후에 사업 성공하고 나서 1년 후에 성남FC에 5억 원을 기탁해요. 5억 원을 광고비로. 이것은 일반 기업체도 아니고 위례에서 돈 번 일당이 푸른 위례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5억 원을 갖다 낸 거예요. 일반 기업체도 아니에요. 이 대목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다. 대표 쪽에서 불안한. 왜? 정진상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대목이 단순히 가서 조사받고 나온다는 뭐 이튿날 아침에 이렇게 나온다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검찰이 뭘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에 날짜를 못 잡고 있다고 저는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